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극우야만에 가까웠던 한 집안이 한국 때문에 풍비박산이 날 지경인데요.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코입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호주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최근에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오랜만에 귀국이라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귀국 후 처음으로 짐을 정리하던 날은 특히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해두었던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추억의 물건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일본 사람으로 일본의 문화들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호주의 친구들에게도 일본 문화에 대해 많이 전파하고 다녔죠. 사실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만 관심이 많을 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J-팝을 추천했고 소수의 팬층도 생겨서 나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눈에 띈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특히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보관해두신 유치원 시절 앨범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저와 사유리가 다녔던 유치원은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이었습니다.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2살 때부터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교구를 가지고 놀며 자연스럽게 학습했죠. 특히 퍼즐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문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유아용 퍼즐로 논리력을 기르고 다양한 교육용 게임으로 사고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그림 실력뿐 아니라 창의력도 중요했죠. 면접관 앞에서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해요. 영어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이 일주일에 3번이나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었죠. 노래와 율동을 통해 즐겁게 배우던 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체육 수업에서도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도 키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체육복을 입고 등원하는 날이었죠. 넓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체력을 기르던 그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생활습관 교육이었습니다. 식사 예절부터 인사하는 방법, 옷 정리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했죠. 이런 명문 유치원이 중요한 이유는 에스컬레이터식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면 연계된 초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는 다시 좋은 중학교와 연계되어 있었죠. 부모님들이 유치원 선택에 공을 들이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어요. 캐릭터 모양의 주먹밥과 알록달록한 반찬들로 가득했죠. 운동회나 소풍이 있는 날이면 더욱 특별한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도시락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어요. 사유리와는 유치원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2살 터울이었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면 항상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사유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계란말이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런 추억이 담긴 노란색 표지의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어린 시절 친구들의 해맑은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유리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방긋 웃고 있는 모습은 시간이 무색할 만큼 선명했어요. 그 시절 우리는 매일같이 붙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함께 보냈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미나토구는 도쿄의 중심지이자 교육열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하시는데 갑작스럽게 호주 지사 주재원으로 발령받으셨어요. 당시 저는 막 중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였고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쉬웠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호주로 떠나기 전 사유리와는 매일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둘 다 같은 명문 유치원을 나와서 초등학교까지 함께 다녔기에 더욱 특별한 우정이 있었죠. 유치원에서는 2살 터울이었지만 그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잘 맞았어요. 호주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하지만 가끔씩 사유리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을 먹을 때면
사유리와 도시락을 나누어 먹던 소중한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최근 저는 대학 입시를 위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일본의 입시 제도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서점에서 우연히 사유리를 마주쳤어요.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유리는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의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달려왔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유리는 여전히 미나토구에 살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했어요. 이제는 같은 대학교에서 서로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료가 되었네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호주에서의 제 경험담과 사유리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부족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유리는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었죠.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곳은 사유리의 방이었습니다. 화사한 분위기의 방 안에는 한국의 감성이 가득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포스터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유리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방 안에 울려 퍼지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가사였지만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더군요. 특히 수빈이라는 멤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사유리의 어머니께서 한국의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이명웅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사유리 어머니는 한국 트로트만의 특별한 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 학교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특히 드라마 I Love You는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로맨스와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교실이 시끌벅적했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학생들은 인기 스타였어요. 드라마나 노래 가사를 번역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덕분에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더군요. 사유리는 이미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어 발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마치 한국인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연예인이나 드라마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나 화장품도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피부 관리 문화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사유리는 주말에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어요. 매장에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따라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가성비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저는 호주에서 지내느라 이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유리와 더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사유리가 한국어로 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게다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유리는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임금님께서 만드신 과학적인 문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처음에 사유리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어를 배울 시간에 영어나 중국어를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어가 취업에도 도움되지 않을 거라며 반대하셨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나라를 싫어하는데
굳이 그 나라 말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죠.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반대가 계속되자 저는 한동안 몰래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사유리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의 무거운 정적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제 책가방에서 발견하신 한국어 교재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셨어요.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깊이 내쉬시더니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 딸이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제가 몰래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사실이 더 큰 서운함으로 다가오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한국어 교재를 보시고는 이내 상황을 파악하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아버지마저 반대하실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향해 평소에는 보기 힘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느냐고 반문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는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뒤처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최근 한국 출장에서 겪으신 경험을 들려주신 거예요. 서울 시내의 발전된 모습과 한국 직원들의 뛰어난 업무 능력에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강조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거친 말투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평소 부드럽고 온화하신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젓가락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의견에는 늘 따르시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내심 달갑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른들의 구시대적인 편견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제 한국어 공부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한국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사유리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추천해 주었어요. 구한말이라는 한국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죠.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도 알게 되었어요. 주인공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도 좋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계기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켜냈다는 점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를 만들어 지켜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저지른 행동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의문이 들기도 했죠. 사유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사유리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유리는 이미 한국을 3번이나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유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드라마에서 보았던 고궁들도 직접 보고 싶었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사유리의 어머니께서 이번에 또 이명웅 콘서트를 보러 가신다고 했어요. 벌써 4번째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유리의 어머니는 열성적인 이명웅의 팬이었어요. 작년부터 한국의 트로트에 완전히 매료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명웅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모르셨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전해지는 감동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유리 어머니께서는 지난 1년 동안 3번이나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예매 사이트 앞에서 기다리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예매 시스템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놀라웠던 것은 사유리 어머니께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가능하시대요. 콘서트장에서 한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다면 이번에 한국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사유리를 통해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콘서트를 보는 동안 사유리와 한국 여행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죠.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걱정도 될 뿐더러 엄마는 한국 여행을 반대할 게 뻔했죠. 이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유리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한국 여행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국인들이 반일 감정이 심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완강하자 저는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현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고 하셨죠.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아버지는 한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분실물도 거의 다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신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보여주신 서울의 야경 사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에 놀라워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고궁 옆에 최첨단 빌딩이 있는 사진이나 한복을 입고 관광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저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제 부탁을 수락해 주셨죠. 대신 사유리와 꼭 함께 다니라고 당부하셨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매일 밤 한국 여행을 찾아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사유리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은 상상 이상으로 현대화되어 있었어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했고 환승도 아주 편리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로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첫날 저녁 사유리가 분식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어 놀랐어요. 게다가 반찬이 모두 리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선 작은 반찬 하나도 꼭 돈을 내고 추가해야 했는데 양도 푸짐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감동했죠. 주문한 떡볶이는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특히 떡의 쫄깃한 식감이 일본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주인 아주머니께서 계속 저희를 살펴봐 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라며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동을 구경하다가 인생네컷이라는 곳을 발견했어요. 일본에서도 인기라고 들었던 한국의 특별한 사진관이었어요. 사유리와 함께 한국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유리는 한국어를 잘하지만 이런 사진관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기계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며 서 있었죠. 복잡한 옵션들과 낯선 시스템에 저희 둘 다 당황했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여고생 3명이 저희를 빼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헤매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그중 한 학생이 수줍은 목소리로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여고생들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배경 선택부터 필터 고르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포즈도 귀엽게 시범을 보여주었죠. 특히 한 여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반가워했어요. 사유리와 저는 최근 본 드라마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함께 사진을 찍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여고생들의 순수한 친근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6명이서 좁은 부스에 들어가니 더욱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고생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포즈를 가르쳐 주었고 저희는 일본의 포즈를 알려주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나트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는 여러 번 실패해 더 재미있었죠. 사진이 나오자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각자 다른 매력이 담긴 사진들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스티커도 함께 골라 꾸미면서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헤어지기 전에는 연락처도 교환했습니다. 여고생들은 다음에 또 만나서 한국의 다른 재미있는 곳들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희도 한국 친구들이 일본에 오면 꼭 안내해주기로 했죠. 인생네컷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즐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저는 제가 마치 한국의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아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나와 길거리에서도 한참 사진을 쳐다봤죠. 그런데 한참 걸어가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금과 카드는 물론이고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당황한 저와 달리 사유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은 분실물 찾을 확률이 높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유리의 말을 믿기 어려웠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녀온 곳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들렀던 떡볶이 가게부터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가운 목소리로 맞아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까부터 지갑 주인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테이블에 놓여있던 지갑을 손님이 아주머니께 전달해준 것이었어요. 지갑 안의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자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며 얼마나 걱정했냐고 웃어 보이셨어요. 다음에 또 오면 더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사유리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특히 아주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배려심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쁜 가게 일 중에도 저희를 기다려주신 그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갑을 찾고 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관광지나 음식이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씨까지 아름다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마무리되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것이 불안했겠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밝은 조명과 깨끗한 시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차내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 돌아가는 길인 듯 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3명의 남학생들이 일반석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어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께서 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노약자석은 이미 다른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게임을 하던 남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3명의 학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할아버지께 다가가 공손하게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학생들은 정중하게 자리로 모셨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후의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은 할아버지께서 편히 앉으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짐도 선반에 올려드리고 중간중간 괜찮으신지 살피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사유리는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문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내내 고마워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예의 바른 학생들이 있다는 게 기쁘다고 하셨어요. 학생들은 수줍은 듯 웃기만 했지만 그 모습이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2정거장쯤 지나자 할아버지의 목적지인 듯 했어요. 이번에도 학생들이 재빨리 다가가 할아버지의 짐을 내려드렸습니다. 한 학생은 계단이 있다며 조심하시라고 당부드리기도 했어요. 지하철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아마도 자녀나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겠죠. 공부에 지친 학생들도 어른을 향한 예의만큼은 잊지 않는 모습이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청소년들이 있기에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숙소 앞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사유리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이명웅 콘서트를 보고 오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콘서트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 어머니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유리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숙소 로비로 안내하시더니 콘서트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오늘이 벌써 4번째 관람이라고 하시면서도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설렘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콘서트장에 질서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셨어요. 15,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였지만 줄을 서는 것부터 착석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다고 합니다. 응원봉을 흔들 때도 옆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하셨죠. 어머니께서는 콘서트 시작 전부터 감동받으셨다고 해요.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정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옆자리에 앉으셨던 한국 팬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유리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명웅의 노래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셨대요. 공연 중간중간 본인의 간식도 나눠주시고 함께 응원하는 재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공연이 끝난 후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모든 관객이 자신의 자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객석을 보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문화적 성숙도야말로 한국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문화의식이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사유리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좋은 점들을 주변에 알리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내 어머니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마치 소녀처럼 들뜬 목소리로 다음 콘서트는 언제쯤 열릴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신 어머니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엄마와 함께 이런 문화를 즐기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작은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가게를 지키고 계셨다는 이야기에 어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지갑 안에 현금이 그대로였다는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혹시 잘못 기억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으시더군요. 일본에서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믿기 어려우셨나 봅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께서는 문득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뉴스나 주변의 이야기로만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하시더군요.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음엔 엄마와도 함께 여행을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한국의 또 다른 트로트 가수도 많이 추천해주세요.